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북핵 문제를 풀어낸 미국 대통령이라는 업적을 세우고픈 트럼프의 욕망.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선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한다면 김정은과 푸틴을 떼어놓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2024 미국 대선에서 북한의 중요성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24시간 안에 끝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트럼프가 직접 북한과의 외교에 나설 것으로도 전망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동맹인 한국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용인하거나 전술핵 재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죠. 실제로 미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루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가 대북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트럼프와 김정은은 2019년 하노이 회담 무산 이후에도 개인적 유대를 이어왔으며 트럼프 스스로도 북한과의 협상을 마무리 짓고자 할 가능성이 크고 심지어 비확산 원칙을 포기하고 이번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한마디로 트럼프는 북핵 문제를 풀어낸 첫 미국 대통령이라는 업적을 차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거라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2019년 하노이 회담 무산된 후에도 2023년 12월 자신의 SNS를 통해 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잘 지낸다. 때문에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김정은이 축하 성명을 낼 수 있으며 이에 트럼프도 호응할 수 있다고 전망했죠. 특히 보고서에서는 트럼프가 자신을 스스로 딜메이커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완성된 북한과의 협상을 성사시키려는 동기를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또한 트럼프가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후 노벨 평화상 후보로서 거론되자 우쭐해한 것을 거론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과 북한 사이 합의가 완료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수시로 언급한 점을 짚었죠. 한편 미 외교 전문가들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핵동결을 전제로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도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인하기는 했지만 미국이 잠재적으로 현재 북한의 핵보유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한국이 분명 들고 일어날 것이 뻔하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울을 달래기 위해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허용하거나 미국의 전술핵 무기 재배치를 승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의 억지력과 리더십, 강력한 동맹 관계가 복구될 것이며 트럼프와 한국 대통령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트럼프는 비핵화 여부 상관없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는 첫 대통령이 되고 싶은 강력한 유혹을 느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미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과 배드딜을 체결해 실질적 약속 없이 핵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한반도 안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미국의 행동이 김정은에겐 매력적이지만 북한에 대한 군사 대비 태세를 약화시키고 대북 억지력을 약화하며 한미 간 분열에 씨앗을 뿌릴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한국 측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이며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의 대화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가 북미 외교에 대해 한국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느낀다면 그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허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또 다른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우선주의정책연구소의 프레드 플라이츠 부소장은 최근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그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주한 미군 전면 철수는 물론 감축도 없을 것, 특히 트럼프 1기와 비교해 중국, 러시아, 북한 관련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트럼프의 재집권은 여러모로 한국의 안보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중국의 시진핑 독재 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등으로 트럼프가 집권했던 2017만 2021년에 비해 한국의 지정학적 역할이 더욱 커졌기 때문에 미군 김축도 있을 주한 미군 감축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트럼프 캠프의 주요 인사가 한국을 방한한 것은 한국을 안심시키려는 데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는 세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트럼프의 귀환이 한국을 불안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는 데 주력했죠. 특히 트럼프 2기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이라고 직접 해명했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변함이 북한과 깊은 회담을 할 것이라는 것엔 변함이 없었습니다. 플라이츠 부소장에 따르면 대북 특사를 임명하고 북한과 대화할 텐데 이번에는 지난 일기와는 달리 한국, 일본과 사전에 깊이 협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와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트럼프는 한국 대통령과 북한 문제에 대해 자주 전화하고 많은 대화를 할 것. 트럼프는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직후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중단하는 일방주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트럼프 2기 때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답한 것인데요. 따라서 한국이 핵개발을 하는 대신 미국이 직접 나서 북한의 김정은을 상대하고 이를 통해 완벽히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죠. 반면 미국 전직 관료와 또 다른 전문가들은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트럼프가 재선할 경우 브로맨스를 과시해온 푸틴 대통령의 기대대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트럼프에 대해 국가 안보 따윈 걱정하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인물,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충격적일 정도로 무지. 그러면서 트럼프가 재선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종식하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당시 트럼프는 푸틴 대통령에 대해 천재적이며 꽤 영리하다고 칭찬하는 등 평소 푸틴에 대한 호의적 평가를 해왔습니다. 이번 재선 캠페인 기간에서도 자신이 당선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여러 차례 호언장담한 바 있죠.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에 점령된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포기하는 내용의 평화 협정을 추진할 수 있으며 협정 체결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끊는 극약 처방도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 트럼프는 자신이 재선되면 우크라이나에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트럼프와 푸틴의 브로맨스가 미국 정보기관의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부분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비약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었는데요. 이른바 트럼프 독트린을 통해 힘에 의한 평화를 보여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전직 관료들과 외교 전문가들은 자신감 있는 외교 정책을 가진 트럼프의 재선이 한국에겐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을 만난다면 러시아에게 무기 수출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게 될 것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북러 관계도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한미일 공조도 더 강화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 관계도 복구될 뿐 아니라 미국이 북한을 직접 통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해 힘을 실어주는 인물이 바로 트럼프의 측근이자 미국 상원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인데요. 그는 최근 한국과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의 시기에 따라 한국의 전략적 위상을 높여야 합니다. 트럼프가 꾸준히 인터뷰에서 했던 말은 한국이 방위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알아서 안보를 해결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한국이 비용 전액을 부담하지 않는 한 거의 확실히 미군의 연합훈련을 중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할 수도 있죠. 그게 아니라면 향후 몇 년 동안은 주한미군의 획기적인 강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위커 의원은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안보협정을 체결하자 미 의회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인물입니다. 또한 상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상원 군사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죠. 특히 트럼프는 올해 상원의원 사선에 도전하고 있는 위커 의원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한 바 있는데요. 최근 한국 자체 핵개발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위커 의원의 발언은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커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느냐? 한국과 인도태평양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에 대해 협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이 말은 곧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었는데요. 한마디로
트럼프가 11월 미 대선에서 당선되면 한국과 협력해 전술핵 재배치를 적극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것이죠. 위커 의원은 개인적으로 핵 확산을 옹호하지 않지만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의 지정학적 이익과 동맹, 그리고 한국의 안보 및 신뢰할 만한 현실적 계획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의 위협에 맞서 미국의 핵무기 증강과 군사력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위커 의원은 미군 현대화의 핵심 파트너 중에서도 한국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핵보유국이 되기 전 해상 순항미사일 등을 포함한 미국의 서태평양 핵태세의 강화 노력을 보고 싶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전술 핵무기를 다시 배치하는 데 대해 매우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핵을 가진 주변국들의 억지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위커 의원이 한국 핵무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자 중국과 북한 등 주변국들은 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중국, 이란, 러시아 등과 밀착하며 위험도를 더 키워가고 있는데요. 중국을 주축으로 러시아, 이란, 북한, 잠재적으로 베네수엘라, 쿠바까지 포함해 미국 주도의 세계 연합에 공동으로 반대하는 연합이 형성되고 있죠. 한편으로는 다른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국이 핵보유국이 되기 위한 핵무장이 아닌 핵확산금지 조약인 NPT 체제 내에서 한시적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시적 핵무장은 북한의 핵포기를 위한 압박과 협상을 진행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한국에게 배치된 핵무기도 철수한다는 개념인데요. 26년간 국가정보원에서 대북 업무를 해온 핵전략가 유성옥 이사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시점이 되면 한국도 핵전력을 포기한다. 조건부 핵무장인 한시적 핵무장을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특히 한시적 핵무장은 NPT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힘이 실어지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되면 기존의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설 게 뻔합니다. 또한 한시적 핵무장을 넘어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일본도 핵무장을 촉발해 국제적 핵 비확산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현재 러시아는 한국의 핵 개발을 목숨 걸고 막으려 하고 있으며 이들의 로비를 받은 것으로 추측되는 현재 바이든 정부 또한 한국의 핵을 강력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비핵화 체제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핵무기가 확산되는 걸 방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바이든이 재당선된다면 한국이 핵무장할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데요. 특히 바이든은 한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주장도 나쁜 생각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그는 한국의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는 것은 한국, 북한, 중국, 미국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죠.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가 오히려 미국의 확장 억지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하는데요.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를 빼고 한국의 핵무장론은 대체로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못할 것 없다는 기류이기도 하지만 경제력 세계 10위권, 국방력 세계 5위권에 자신감이 깔려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여부는 대단히 복잡한 국제적 역학관계와 국내 정치 지형과 기술적 역량을 따져봐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기술적 문제보다 안보 지형을 살펴보는 논의가 어려운데요. 우선 핵무기 원료는 두 가지로 자연계의 우라늄과 비자연계의 플루토늄이 있습니다. 우라늄은 엄청난 밀도로 농축하면 되지만 플루토늄은 자연 상태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전 가동을 통해 얻을 수 있죠. 만약 한국이 핵무기 제조에 나선다면 플루토늄 추출이 빠르고 경제적이며 마음만 먹으면 당장 플루토늄을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또 탄두를 쏘아 올릴 로켓 기술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핵연료 추출 자체를 핵 개발로 간주하고 전면적 규제에 나설 것입니다. 보나마나 중국과 러시아가 길길이 날뛸 것이며 유일한 틈이 있다면 미국의 허락 내지 용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본도 한국의 핵 보유를 안보 위협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북한이 동시에 핵을 갖게 되면 일본의 선택은 단 한 가지, 미국의 양해를 얻어 일찌감치 확보해놓은 플루토늄을 기반으로 조기 핵무장에 나설 것인데요. 핵 확산으로 동북아시아 전체가 화약고로 변하는 것은
미국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푸틴은 북한과의 불법 군사 협력과 관련 조약 체결로 한국의 뒤통수를 후려쳤음에도 오히려 한국을 향해 대결적 정책을 재검토하라, 성급한 조치에 경고한다. 심지어는 만약 한국이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과 핵 개발을 하게 된다면 서울에 수천 발의 핵미사일을 쏴 가루로 만들겠다는 엄포까지 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핵무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핵의 전쟁 억지력을 다시 소환하는 가장 큰 예이기도 합니다. 핵무력을 잃은 우크라이나는 온 나라가 포연의 고통 속에 빠지고 말았기 때문인데요. 폴란드가 한국판 험비라 불리는 기아의 소형 전술 차량 K-151을 400 대주문하자 여기에 탑재가 가능한 한국산 대전차 미사일 현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151을 도입한 다수의 국가들이 현궁 대전차 미사일을 달아 운용하기에 폴란드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가 된 대전차 미사일을 달 기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초 러시아가 20만 명에 가까운 대군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거의 모든 나라는 하루 이틀이면 무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전문가들의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의 기동부대의 진격은 곳곳에서 막혔고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하기는커녕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차를 앞세운 러시아의 기갑부대를 맞이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기갑부대가 아닌 대전차 미사일로 무장한 우크라이나군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과의 전력차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게릴라전을 택했는데 우크라이나군은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을 가지고 러시아군 전차를 파괴하고 사라지는 전술로 큰 성과를 냈습니다. 결국 러시아군은 개전 사흘 만에 제블린의 공격으로 100대 이상의 전차를 잃었고 무서운 진격을 막아낸 제블린은 세인트 제블린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제블린은 소음이 적어 적군 근처에 은밀하게 접근한 뒤 공격하도록 설계됐는데 병사 한 명이 혼자 수송하고 발사할 정도로 무게는 가볍지만 화력이 강해 2.5km 떨어진 곳에서 발사해도 장갑차를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블린이 이번 전쟁에서 엄청 각광받자 한국판 제블린이라 불리는 현궁이 급부상했습니다. 현궁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제블린의 아류작 정도로 평가절하됐지만 이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제블린보다 더 뛰어난 성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지난 2015년 사우디가 주도하는 이집트, 요르단, UAE, 바레인 등 연합군은 예멘 후티 반군과 싸웠는데 당시 150발의 제블린 미사일 재고를 다 써버렸습니다. 사우디는 급히 제블린 미사일을 무려 1만 5천 발을 주문했지만 미국 상원이 수출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우디를 구원해준 것은 한국산 대전차 미사일 현궁이었습니다. 현궁은 유도 방식이나 탄두 위력, 사거리 면에서 제블린과 비슷하나 결정적으로 제블린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제블린은 표적 조준을 위해 적외선 CCD 냉각에 30초가 필요해 사수가 무거운 미사일 발사기를 어깨에 메고 최소 30초 이상을 조준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궁은 비냉각식 적외선 CCD와 가시광선 카메라를 채택해서 기다리는 시간 없이 주야간을 막론하고 신속한 조준과 발사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대전차 미사일들은 상대 전차의 전방만 타격이 가능하지만 현궁은 전차의 상면을 타격하기 때문에 파괴력이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전차의 경우 전방의 장갑은 두꺼운 반면 포탑이 위치한 상면의 장갑은 상대적으로 얇기 때문에 이를 타격하면 아무리 세계 최강 전차라도 피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우디가 주도하는 연합군은 현궁으로 적의 전차는 물론 장갑차와 일반 차량, 기관총 진지, 벙커, 심지어 빠르게 질주하는 군용 오토바이까지 격파에 가공할 명중률과 위력을 자랑했습니다. 현궁은 1억짜리 미사일로 최소 40억에서 100억까지 하는 전차를 한순간에 파괴해버리는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무기로 여겨졌습니다. 이 현궁을 엄청난 기동성을 자랑하는 기아의 K-151에 달면 엄청난 위력을 지니는데 러시아의 주력 전차가 5080km로 달리는데 K-151은 최고 130km의 속도를 자랑합니다.
지금 러시아를 상대하는 폴란드의 입장에서는 한국산 대전차 미사일 현궁을 달 수 있는 K-15만 1,400대를 도입하는 것은 러시아가 도발하면 러시아 전차 부대를 무력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궁에 관심을 가지는 폴란드를 비롯한 중동의 국가들에게 한국은 현궁을 가지고 새로운 무기를 제시하고 있어서 크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궁을 생산하는 LIGNX1은 지난 2월 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 놀라운 무기를 내놨습니다. 현대로템의 무인 차량 HR 세르파에 현궁 발사대를 탑재한 소형 모형을 전시한 것입니다. HR-세르파에는 원격 무장장치인 RCWS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원격 무장장치란 기존 육안 인지 및 구두 보고를 통해 타격을 결정하던 방식과 달리 감시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며 원격으로 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유인 체계 대비 효율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원격으로 공격 및 자체 방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무기를 쓴다면 그동안 병사들이 몰래 숨어서 적의 전차가 나타나면 현궁을 쏘고 도망치는 작전에서 이제는 HR-세르파에 현궁을 달고 몰래 숨어 기다리며 영상을 원격으로 실시간 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현궁을 발사해 적의 전차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국방부는 한국형 자폭 드론을 공개했는데 앞으로 자폭 드론에 현궁 탄두를 넣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성형작 약탄이 탄두 직경의 약 46배를 관통하지만 현궁이 채택한 이중 성형작 약탄은 2개의 탄두로 파괴력을 높여 탄두 직경의 약 10배를 관통합니다. 즉 현궁을 단 자폭 드론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세계에 내놓은 무기 중에 가장 경쟁력 있는 무기가 K9자 주포와 대전차 미사일 현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산업연구원의 무기 경쟁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생산하는 70여 개 주요 무기 가운데 LIGNX1의 대전차 무기 현궁 등 31종이 글로벌 수준의 제품으로 분류됐습니다. 미국, 독일의 세계적 제품을 100점으로 놓고 90점 이상 인국산 방산 제품을 골랐다고 말했습니다. 현궁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전자와 장갑차를 다수 격파한 미국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과 성능이 비슷하면서도 가격은 3분의 1 수준으로 현궁의 점수는 106,107점으로 미국 제블린 백절보다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K9자 주포가 99점, 레드백 장갑차 95점, FA 50, 94점에 비해서도 현궁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현궁이야말로 반도체와 IT 강국인 한국이 만든 기술의 결정체라 불리고 있습니다. 현궁은 기본적으로 사거리가 2.5km 이상으로 전차 사거리 밖에서 발사하는데 발사 후 망각 파이어앤드 퍼겟 방식으로 조준하고 방아쇠만 당기면 미사일 스스로가 전차를 찾아갑니다. 한국은 현궁에 외국 기술을 하나도 쓰지 않고 다양한 철단 핵심 기술들을 개발해 넣었습니다. 현궁의 앞부분엔 미사일의 눈에 해당하는 탐색기는 전차가 발산하는 열을 탐지해 추적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 LIGNX1은 독자적인 이미지 추적 기술 개발도 절대 쉽지 않았지만 이것을 결국 국내 기술로 개발해냈습니다. 현궁에 탑재된 탐색기가 전차의 열을 검출하려면 소자 자체가 영하 170도 이하로 떨어져야 하고 전차가 나타났을 때 바로 사격해야 하므로 불과 수초 이내에 영하 170도까지 급속히 냉각되어야 합니다. 탐색기 안에는 J-T 냉각기가 들어있는데 이것 또한 어렵게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현궁을 비롯한 미사일은 대부분 장기간 보관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방전되는 일반적인 전지를 사용할 수 없어 방전되지 않으면서 필요시 전력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특수한 열전지를 사용합니다. 열전지는 기술 유출을 극도로 꺼리는 몇몇 선진국의 독점물로 전량 모두 수입산이었지만 현궁 개발 과정에선 이것마저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현궁 개발 과정에선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을 최적화해서 집어넣어야 하는 유도탄 체계 설계인데 국내 연구진은 개발 기간 내에 0.1의 길이와 0.1지의 무게와의 사투를 벌인 끝에 개발에 성공해냈습니다. 현궁은 이번에 폴란드가 K151 400대를 수입하면서 함께 도입할 가능성이 크지만 미국에서도 현궁을 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제블린 8,000발을 주고 155포탄은 무려 107만 발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3대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포탄 100만 발을 다시 채우는데 5년, 제블린 8,000발을 창고에 싸는데 67년은 걸린다고 전망했습니다. 당장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군이 이를 억제할 만큼의 충분한 무기 재고가 없다며 한국판 제블린이라 불리는 현궁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술력의 결정체라 불리는 현궁이 이제는 중동을 넘어 유럽과 전 세계 시장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이용해 먹은 대표적인 나라야. 중국과 한국, 얘네는 좌우 양쪽으로 우리를 벗겨 먹었어. 이건 믿지는 거래야. 만약 한국이 우리의 군대를 주둔시키는 대가로 1년에 600억 달러씩 우리에게 납부한다면 괜찮은 거래겠지. 600억 달러 현재 약 80조 원. 한국인들은 다루기 끔찍해. 그들은 우리에게 삼성 TV를 팔아먹고 우린 그들을 지켜주고 있어. 이건 말이 안 돼. 한국이 받는 것에 비해 그것은 푼돈입니다. 푼돈 8억 6,100만 달러, 미군 부대 유지비, 카투사 인건비 별도. 이는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돈 문제를 들먹이며 한국에 쏟아냈던 발언들입니다. 또 트럼프 1기 정권 시절 에스퍼 국방부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작심한 듯 한국의 대폭 증액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우리는 우리의 공동방위 비용에 대해 더 공평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그것이 불공평하게 미국 납세자들에게 지워져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 미국은 나토의 NATO-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다른 동맹국들뿐만 아니라 한국도 우리의 집단 안보에 더 많이 기여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빨리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의 합의에 도달할 필요성에 모두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1기 내각 참모들이 공개적으로 한국에 방위비 인상 압력을 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퍼 장관은 이날 양국은 함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의 중국 견제에 한국의 동참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70년간 우리 동맹은 인도 태평양 평화와 번영의 보루로 남아있다고 한 뒤 다가올 70년 그 이상의 도전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실히 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당시 이수혁 주미대사는 센 발언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이수혁 대사는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한미 방위비를 압박하는 데 대해 한국도 한국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미국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돼야 선택하겠다는 센 발언입니다. 이는 한미 동맹의 성역화에 대한 우려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들을 상대로 무모한 방위비 압박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일침을 날린 셈입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도 논란이 일자 주미 한국 대사관은 해명 자료를 통해 한미동맹은 70년 전 맺어진 과거의 약속뿐만 아니라 양국이 공히 공유하는 가치와 이의에 기초하기에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유지돼야 한다고 이 대사 발언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향후 핵무장 결정을 해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위싱턴 포스트 WP의 안보 전문 칼럼니스트이자 미국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인 맥스 부트는 미국이 미국 도시가 공격당하는 것을 감수하면 서까지 한국을 핵무기로 보호할 것인지를 두고 한국인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트 칼럼니스트는 한국인들이 핵무기를 포기한 뒤 한국인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트 칼럼니스트는 한국인들이 핵무기를 포기한 뒤 침공당한 우크라이나와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면서 한국 지도자들이 확장 억지 강화를 위해 미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 미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와 맺고 있는 핵공유 협정, 자체 핵능력 개발 등을 논의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부트 칼럼니스트는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의 자체 핵개발 논의는 매우 염려되는 사안이며 핵무기가 확산되길 원치 않는다. 확산이 미국이 신뢰하는 나라들로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부트 칼럼니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군 주둔 비용을 급격히 늘리지 않으면 주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한 것을 감안할 때 한국인들이 미국의 안보 보장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트 칼럼니스트는 다가올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한국이 미 대통령이 멀리 있는 동맹을 위해 핵참화를 감수할 것으로 믿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습니다. 부트 칼럼니스트는 핵 위협이 커지고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사라지고 국제사회 주도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가 줄어드는 속에서 미국의 핵 확산 반대 입장이 유지될 수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트 칼럼니스트는 북한의 핵 위협이 명백히 이례적 상황, 회원국의 최고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라는 핵비 확산 조약 NPT 10조에 해당된다며 한국이 NPT에서 탈퇴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트 칼럼니스트는 미국이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등 우호국들의 핵보유는 허용해온 반면 이란과 북한 등 불량 국가들의 핵보유에 반대해왔음을 지적하면서 한국이 핵보유를 한다고 이런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북핵 대응 목적으로 한국이 핵무장을 검토하는 것만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부트 칼럼니스트는 이어 핵보유는 한국이 결정할 일이며 미국은 압박을 자제하고 민주주의 동맹국이 내리는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천명했습니다. 그간 한국의 핵무장에 찬성 의견을 내놨던 제니퍼 린드 다트머스대 교수도 지난 19일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북한의 핵 능력이 발전함에 따라 서울은 위싱턴으로부터의 안심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미사일은 곧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미국 정책 위반자들은 동맹국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걸고 싶은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린드 교수는 그 결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공약은 위기 상황에서 지켜질 가능성이 희박한 약속에 기반을 두게 됐다며 단순한 핵우산 안심만으로는 더 이상 한국이 안심할 수 없으며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 핵 억지 전략을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위협은 한국이 NPT 조약에서 합법적으로 탈퇴할 수 있는 요건을 쉽게 충족시킨다며 한국은 3개월 전에 통보만 하면 프랑스와 영국을 본받아 핵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적당한 수준의 무기고를 건설하는 것이 법적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한국은 이미 핵무기 제조에 대한 완성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한국이 유사시 6개월 안에 자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한국형 혼합 핵무기의 설계 방안을 내놓자 미국과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지난해 6월 CNBC KURA와 글로벌 이코노믹과 가진 인터뷰에서 평생 연구해온 한국형 혼합 핵무기의 제조 방법을 완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핵심으로 고농축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를 51비율로 섞어 OKG의 알맹이를 만들면 최대 폭발력을 내는 저위력 핵무기가 탄생한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입니다. 서 교수는 폭발 효율이 높으면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적게 쓰고도 고위력을 낼 수 있어 핵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얼개 외피의 폭파 지점을 32개에서 64개와 96개로 늘릴수록 소형화와 경량화가 가능한데 처음에는 32개로 하고 차차 늘려나가자는 것이 그의 제안입니다. 한국은 MTNT 100만급 고위력 핵무기보다는 국지적 전술적 목적에 부합하는 KTTNT 1000T급 저위력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 MIT대 국제정치학사 베리 포젠 교수는 저서 절적 KRESTRAINT에서 지금은 중러의 핵공격 위협은 물론 북한의 핵공격 위협을 직접 억제해내기도 벅차다면서 한국 같은 동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북중러의 핵공격 위협까지 저지하는 확장 억제는 사실상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이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악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핵무기 개발에 나선 것을 미국의 동맹들이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 이유라고 말합니다. 미국도 돈 없인 특수한 위치에 있는 한국을 핵으로부터 구하지 않을 것이기에 프랑스가 자체 핵무장을 했던 방식처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천연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적 자원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인식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해외 경제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약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가 제재 대상이 되면서 석유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금까지 투자해온 인적 자원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놀라움을 안기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EU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원유와 천연가스 분야에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할 방안을 찾기 위해 각국은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막았던 신규 석유, 가스 시출을 재개합니다. 15일 WSJ에 따르면 미국 내무부는 연방 토지에 대한 석유, 가스 시출을 위한 공공부지 임대를 다음 주부터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무부에 따르면 미 정부는 18일 공고를 내고 14만 4천 에이커 약 583km 규모의 173개 구획 임대를 위한 경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73개 구획은 엘라베마, 콜로라도, 몬테나, 네바다, 뉴멕시코, 노스다코다, 오클라호마, 유타, 와이오밍 주에서 임대됩니다. 이번 석유-가스 시추 공공부지 임대 재개 발표는 C19 사태 후 경제 회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새로운 석유 시추를 막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실제로 취임 첫 주에 공공토지, 해양수역에서의 새로운 석유, 가스 시출을 위한 임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도 복귀했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으로 석유 시추 재개에 나서는 것입니다. 유럽도 러시아 원유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14일 NYT는 EU 관계자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EU가 오는 24일 예정된 프랑스 대선 결선 이후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제재안은 이달 초 EU가 내놓은 석탄 수입 제재안과 유사한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는 지난 8일 5차 대러 제재안에 모든 형태의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기로 합의하되 4개월간 유예 기간을 둬 단계적으로 수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원유 수입을 제재할 경우 러시아 에너지 제재에 소극적인 독일의 동참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와 LNG에 대한 수입을 줄이면서 불똥은 아시아로 튀고 있습니다. LNG 가격이 40%가량 뛴 데다 중동 산유국들이 아시아 지역에 공급하는 원유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니온 게이자의 신문 니케이은 유럽 국가들의 탈러시아 움직임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니케이는 각국이 재고 확보 등 억제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4월 1일 기준 아시아의 LNG 현물 가격은 100만 BTU 유열량 단위당 35달러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하기 직전인 올해 2월 중순 대비 43% 오른 상태입니다. 같은 기간 유럽의 LNG 가격 상승률 57%과 비슷하고 미국의 LNG 선물 상승률이 19%에 비하면 높습니다. 유럽의 LNG 가격은 급등한 후 다시 큰 폭 하락했지만 아시아에서는 별다른 하락 없이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대신 다른 지역으로 LNG 조달처를 확대한 것이 아시아 지역 공급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LNG 수입량 중 3,040%를 차지했던 러시아와의 거래를 차례로 중단해왔습니다. 미국 금융정보기업 레피니티브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EU가 미국에서 수입한 LNG 규모는 약 550만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 이상 늘었습니다. 이 여파로 전 세계 LNG 수입량의 70%를 차지하는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공급난을 겪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11월 1일까지 천연가스를 저장시설 용량의 80%까지 확보할 방침입니다. 이는 LNG로 환산하면 4천만 규모의 재고를 확보하는 것으로 유럽의 천연가스 수입 물량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산유국들이 아시아에 공급하는 원유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는 이달 각 지역의 지표 원유 가격에 추가로 붙는 할증금을 아시아용 수출품의 경우 배럴당 4.95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5달러 약 80% 인상했습니다.
유럽용 배럴당 1.7달러, 미국용 배럴당 1.0달러보다 인상폭이 큽니다. 니케이는 유럽이 에너지 수입처를 러시아 대신 다른 곳으로 대체한 결과 중동산 원유 품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상당수가 중동 이외에는 에너지 조달처가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역시 이런 흐름을 피할 수 없는데요.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석유화학 산업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석유를 생산하는 방법을 찾은 데 이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탄소 배출 문제까지 해결하는 방법을 개발해 놀라움을 안기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2050년까지 미국 경제를 탄소 제로형로 바꾸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산업 구조를 바꾸는 동시에 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총 5조 달러 약 6천조 원 정부 및 민간 투자 합산의 천문학적 친환경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한국 역시 이런 흐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의 경우 미국이나 EU가 탄소 배출을 문제 삼으면 수출 자체가 막히거나 추가 세금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탄소 배출로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일명 굴뚝 산업으로 불리는 중공업인데 정유와 석유화학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비교적 재활용률이 높았던 페트나 폴리프로필렌 PP 외에 폐기만이 유일한 답이었던 폐비닐 순환에까지 도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이 도전하는 곳은 폐비닐을 녹여 만드는 열분해유 시장, 일명 도시 유전입니다. 지난해 9월 SK지오센트릭은 열분해유를 SK에너지의 울산 공장에서 실제 점유 공정에 투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내 점유-석 유화학업계 최초로 폐비닐을 녹여 만든 기름을 기존 원유와 섞어 다시 석유 제품으로 환원한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글로벌 화학기업 바스프, 엑손모빌 정도가 소량 투입에 성공한 단계입니다. 이 도전이 가능한 것은 SK지오센트릭이 열분해유에서 염소 등 불순물을 제거하는 후공정 처리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도 100여 개 중소기업이 폐비닐이나 폐플라스틱으로 열분해유를 만들지만 설비 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 불순물이 많아 활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SK지오센트릭은 5월 중 대덕환경기술원의 열분해유 후처리 시험 공장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에는 열분해유 전문 중소기업인 에코크레이션에 68억 원을 투자해 지분 25%를 확보하고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K지오센트릭은 자체 불순물 제거 공정을 결합한 대형 열분해 공장은 2025년 가동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초의 석유화학 회사가 도시 유전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셈입니다. SK지오센트릭은 열분해유 기술 외에도 오염된 페트병과 의류를 화학적으로 분해해 재활용하는 해중합 기술, PP 재질의 폐플라스틱에서 순수한 PP를 뽑아내는 고순도 추출 기술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학적 재활용은 폐플라스틱을 기계로 분쇄해 세척한 뒤 녹이는 기계적 재활용보다 재생 플라스틱의 품질이 우수해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애경산업의 대표 세탁세제 스파크의 단일 소재 포장재를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나일론과 폴리에틸렌 복합 재질은 재활용이 어려워 일반 쓰레기로 소각해야 했지만 단일 소재의 경우 재활용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산림 등 제거 CCUS에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영지로이 되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인데 핵심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을 넘어 이를 이용해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물질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도체가 첨단 산업의 쌀이라고 불린다면 석유화학의 쌀은 에틸렌입니다. 석유나 천연가스에서 정제해 얻는 기본 원료로서 그 활용섬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에틸렌은 주변의 흔한 플라스틱, 비닐부터 시작해 합성고무, 각종 건축자재, 접착제나 페인트까지 일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석유계 기초 유분입니다. 에틸렌은 주로 석유와 LNG를 이용해 생산하는데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생산의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대규모로 에틸렌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화여대는
3월 30일 화공신소재공학 전공 나종걸 교수와 서울대 화학부 황윤정 교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청점 신기술연구본부 원다의 박사 공동연구팀이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이산화탄소를 통해 에틸렌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전기화학적으로 전환해 에틸렌 등 유용한 화합물을 얻는 기술은 탄소 저감과 경제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 기술입니다. 최근 불안한 국제 점세로 원유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하고 국제적 탄소 배출 규제가 기업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됩니다. 상용화 수준의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반응을 일으키는 수소 원자의 원천인 물 분자가 촉매에 공급되는 과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했지만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연구팀은 물 분자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전사유체 역학에 기반한 다중물리 시뮬레이션 수행을 통해 반응 과정에서 물 분자와 이산화탄소의 정확한 역할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종걸 교수는 전기화학적 이산화탄소 전환 디바이스 성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의 공급 원리를 이해한 것이 연구 결과의 핵심이라며 탄소제로 시대를 위한 이산화탄소 대량 전환 공정 개발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연구 논문 막전극의 전기화학 COE 저감 중 에틸렌에 포함된 수소 원자의 기원은 에너지 분야의 최고 권위 국제학술지로 꼽히는 미국 화학회 에너지 레터스의 3월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습니다. 이유는 탄소국 경조정을 2023년 고탄소 배출 제품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6년 완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탄소국 경조정은 유럽연합 내 탄소 배출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미국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외치면서 탄소 중립은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됐습니다. 한국 역시 이런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천연 자원이 부족한 대신 뛰어난 인적 자원을 이용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19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는 위기가 연달아 찾아오는 가운데 한국은 새로운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감해지는 것이 한국인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